학교에서 개망신을 안 당하려면 아버지한테 전화하라고 해라. 예. 한 사채업자가 채무자의 딸에게 보낸 문자 내용입니다. 이 딸은 고등학생이었습니다. 심지어 채무자의 집에 찾아가선 물건을 부수고 문에다 욕설까지 써놨다는데요. 이 사채업자는요, 채무자들에게 무려 300%에서 3,500%까지의 이자를 받았다고 합니다. 지난 6일 경찰에 구속이 됐는데 피해자가 한둘이 아닙니다. 이 중에 한 분을 직접 연결해보죠. 신원보호를 위해서 음성 변조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 듣기에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는데요. 잘 귀 기울여 주십시오. 아, 나와 계십니까? 예. 이 사채업자 등록조차 안 한 불법업자인데 아니 어떻게 알고 돈을 처음에 빌리게 되셨어요? 처음에 지역 신문 보고 알게 됐습니다. 최대 얼마 빌렸을 때 이자율이 얼마였는지 이 얘기를 좀 듣고 싶은데 어느 정도까지 갔어요? 최대 빌린 금액은 110만 원을 제가 받았고 갚은 게 140이죠. 이게 얼마 만에 갚으라고 한 겁니까? 110 빌려주면서 140만 원? 그건 한 달이요. 한 달 내에. 요렇게 한 달만 빌리는데도 연 332%의 이자를 묻는. 빌리실 때 이자율이 이렇게 높다는 건 알고 빌리셨어요? 조금 안이하게 생각을 했던 거죠, 제가. 얼마 좀 빌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이자 한 달 뒤에 얼마 갚어 이제 그냥 그런 식으로 그냥 들쭉날쭉하다 보니까. 예. 아, 그러니까 이게 뭐 이자율이 딱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부르는 게 값입니까? 그렇죠. 하루 늦어졌으니까 30만 원 넣어라. 그냥 그게 그 사람이 정하면 그게 법이에요. 예. 돈을 빌릴 때부터 뭔가 이런 각서를 쓰게 한다든지 이런 것도 있습니까? 지인들 연락처들만 이제 다 받아갔어요. 지인의 연락처를 몇 개나요? 그러니까 일단 가족들은 다 적어갖고 그리고 뭐 직장 동료들 그리고 친구들 그렇게 해서. 다른 피해자들 경우에는 그 채무자의 사진을 넣은 전단 배포를 네가 돈을 갚지 않으면 내가 사진을 넣어서 전단 배포하겠다. 여기다 서명해라. 뭐 이런 각서까지 쓰게 했다면서요. 예, 저도 그런 얘기 들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살인적인 이율만 문제가 아니고 거기에 이제 잔인한 협박이 들어갔단 거잖아요. 그렇죠. 네. 제가 없는 저희 집에 이제 찾아와가지고 아버지만 계셨는데 예. 이제 아버지한테 이제 아들내미 돈 갚아라 집으로 막 들어오려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들어오지 마라. 들어오면 경찰에 신고하겠다. 그랬더니 집 앞에 있던 화분을 창문에 이렇게 던져가지고 창문 이제 다 깨뜨리고 그리고 이제 다 죽여버리겠다고 그러면서 이제 도망갔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많이 놀라셔가지고 가니까는 그러시더라고요. 그 후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딸이 있다 보니까 좀 굉장히 망설이다가 이제 신고를 하게 됐는데 하고 나서 연락을 이제 또 끊었던 거죠. 그랬더니 이제 딸한테 이제 그렇게 문자를 보내는 거죠. 고등학생 딸에게 어떤 식으로 협박을 했습니까, 이번엔? 그냥 뭐 학교 찾아가서 망신 줄 테니까 사기꾼 애비 때문에 망신 한번 당해봐라 뭐. 사기꾼 애비 때문에 망신 한번 당해볼래? 너 학교로 찾아갈 거다? 예. 소리 지르면서 난리가 났었죠, 얘가. 그러니까. 이게 무슨 난리냐고 전화도 계속 오고 문자도 계속 또 들어오고 그랬나 보더라고요. 전화기 켜놓으면 계속 울렸답니까? 예. 지금 이제 구속이 되긴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여전히 좀 불안한 게 있으세요? 저한테는 뭐 해도 상관은 없는데 제 딸이나 또 부모님한테 또 와가지고 또 해코지를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게 걱정이 안 되진 않죠. 들으시면서 아니 근데 얼마나 긴급한 사정이길래 무슨 급박한 사정이길래 이런 이자를 갖다 썼을까 이런 빚을 얻었었을까 이런 궁금해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상황이 많이 다급하셨어요? 저도 그때 이제 잠깐 애가 좀 병원에 좀 갈 일이 있어가지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참. 이런 수렁에 빠질 거라고는 상상도 못 하시고. 예. 참 아버지 입장에서 그 딸 볼 때마다 마음이 많이 아프시겠어요. 미안하죠, 진짜. 이 사정을 이야기해도 아이한테는 미안하시죠? 그럼요. 항상 미안하죠. 안 좋은 생각도 많이 했었는데 그래도 나랑 살아서 어떻게든 살아봐야죠. 용기 있게 신고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고맙습니다. 예. 무등록 사채업자, 불법 사채업자의 피해를 당한 한 분의 목소리를 먼저 들어봤습니다. 음성 변조로 들어봤고요. 참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살인적인 이자도 이자지만 주변인들에 대한 이런 협박까지 정말로 벌어지는 건가? 우리 사회에 아직도 궁금해지는데요. 전문가를 만나보죠. 경제민주화를 위한 민생연대 송태경 사무처장 연결이 돼 있습니다. 송 사무처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그러니까 앞서서 만난 피해자는 이율이 300%까지 이분은 물어보셨다는 건데 네. 3,500%를 문 피해자까지 이번에 나왔다는 게 사실인가요? 네,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일입니다. 아, 3,500%가요? 뭐 10,000%가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와, 아니 어떻게 하면 그게 그렇게 됩니까? 이 소액 급전 시장에서는 그런 게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40만 원 주고 예. 일주일 후에 100만 원을 갚게 한다든가 이렇게 되면 연율이 이제 6,000%, 7,000%, 10,000% 넘어가 있습니다. 아, 연이율로 계산을 하는 거니까 이자란 거는 네. 40만 원 일주일 빌려주면서 일주일 뒤에 100만 원 갚어. 이렇게 되면 이게 연이율이 엄청난 거군요. 네, 그렇죠. 근데 빌릴 때는 별 감각 없이 아예 그래 일주일 후에 100만 원 어떻게 봐야지 하고 빌렸다가 일주일 만에 못 갚으면 그 다음에 또 눈덩이로 벌어지고 네, 불어나고. 이게 돌려막기를 철하게 되면 30회 이상만 하더라도 예. 세계 최대 부자 빌 게이츠도 갚지 못하는 이자율이 됩니다. 아 잠깐만요. 그러니까 이거 갚으려고 또 다른 데에서 대부업체한테 또 빌리고 네. 또 그거 갚으려고 다른 데 또 빌리고 이러다 보면은 이거 한 30번만 왔다 갔다 하면은 빌 게이츠도 못 갚는다고요? 네, 그렇죠. 이야, 그렇군요. 아니 근데 처장님, 그 아무리 대부업체라고 해도 법정 최고 이율이 27%로 정해져 있잖아요. 네. 그 이상은 대부업체도 받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막 저렇게 불러도 되는 겁니까? 현행 제도 자체가 예. 너무 많은 대부업자들이 팽창 난립하게 하다 보니까 난립하다 보니까. 네, 누가 합법적으로 영업을 하는지 누가 대출 사기꾼인지 구분이 안 됩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관리 감독도 제대로 안 되고 경찰이나 검찰의 단속도 쉽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불법 대부업자 입장에서는 불법 행위를 할수록 엄청난 이익을 얻는 반면에 재수없자가 걸리고 걸려도 이제 소액이 벌금만 내면 그만이라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어서 처벌도 솜방망이에요? 네. 잠깐만요. 어느 정도나 처벌받고 넘어가요? 지금 피해자 사례 같은 경우는 뭐 소액이 벌금으로 끝날 겁니다. 아니 이렇게 협박을 했는데 고등학생 딸한테 전화해가지고 문자 보내서 나 너네 학교 찾아간다? 개망신 줄 거야? 이런 협박했는데도 벌금 내면 끝이라고요? 네, 집행유예나 벌금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구속 가능성은 대단히 낮습니다. 와, 참. 현행 법 자체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업체가 횡행하는 건데 저는 이 무서운 이율도 이율이지만 이 불법 추심, 그러니까 협박을 한 요 사실들 쭉 살펴보니까 굉장히 충격적이더라고요. 요 앞에 피해자는 이제 딸한테 전화 걸고 집에 가서 화분으로 뭐 유리창 깨고 이거였는데 이 외에도 굉장히 끔찍한 사례들이 많다면서요. 네, 대단히 다양한 사례들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수시로 전화해서 쌍욕을 하거나 협박을 하거나 가족들 상대로 이제 대리변제를 강요하거나 이런 일들은 급전시장에서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요. 이제 납치나 감금을 하는 경우도 있고. 납치 감금. 하긴 제가 몇 년 전에 뭐 비슷한 주제로 인터뷰를 한번 했었는데 사람을 끌고 가가지고 야산에다가 땅을 판 다음에 들어가라고 하고 거기다 흙을 조금씩 부으면서 언제 갚을 거냐. 이런 경우까지도 저는 피해자 인터뷰를 해봤거든요. 그건 한 7, 8년 전까지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요. 그 정도까지 이제 심하게 하는 경우들은 좀 드물고 단순 감금이나 납치 폭행 정도 일들이 사례로 있습니다. 납치 폭행도 이게 뭐 단순한 게 아니죠. 엄청난 일이죠. 근데 언뜻 생각하면 지금 청취자 한 분도 질문 주셨습니다만 그렇게 당하느니 과감하게 신고를 하면 되지 왜 신고를 안 하시느냐. 어떤가요? 피해자들이 거꾸로 생각합니다. 피해자들 같은 경우 이 불법 사채를 쓰는 순간 해코지형이 활짝 열려있게 되고요. 해코지. 네, 사채업자의 요구에 순응하지 못하면 지금 피해자처럼 해코지를 당합니다. 아하. 이 상황에서 피해자들이 선택 가능한 것은 제대로 된 증거를 가지고 공권력의 도움을 받아서 해코지 위험을 줄이거나 없애는 건데요. 피해자들이 이런 생각을 하지 않고 오히려 경찰에 신고하면 해코지를 당할까 더 걱정을 하는 거꾸로 된 상식이 우리 사회에 존재합니다. 게다가 돈을 빌려주면서 아까 지인 연락처 한 10개를 받았다 그러잖아요. 당신 얼굴 넣어서 사진 넣어서 내가 전단지 배포하는데 동의해라. 거기다 사인해라. 뭐 이런 것까지 받는다면서요. 네, 그렇죠. 이미 해코지 돈을 쓰는 순간 해코지 위험이 활짝 열려 있는 거죠. 직장 가서 뿌리겠다. 그 전단지를 뭐 이런 얘기까지. 네. 그러다 보니까 신고도 선뜻 못하고
공권력이 도움을 제대로 받지 못하면 이런 경우 해코지 위험을 줄이거나 없앨 수가 없습니다. 송사무 처장님, 근데 뭐 은행이든 저축은행이든 대부업체든 빌려준 돈을 못 받으면 독촉을 하는 추심하는 행위 자체가 불법은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어디까지가 합법이고 어디서부터가 불법입니까? 뭐 통지를 하거나 연체했기 때문에 불이익이 있다는 통지를 하거나 예. 그러지 않은 경우 이제 정상적으로 법조인 절차를 받는 게 합법이고요. 그 모든 것들은 다 불법입니다. 아. 법이 상당히 느슨해서 예. 불법과 합법의 경계선이 범위가 너무 넓기 때문에 예. 단속 처벌이 쉽지 않습니다. 또 채무자가 증거를 갖고 있지 못하면 예. 불법 행위가 있더라도 증거가 없어서 처벌하지 못하는 상황이 오겠습니다. 아까 이분 같은 경우는 딸 문자로 남긴 그 문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증거가 된 거군요. 네, 그렇죠. 근데 막 화분을 깼는데 거기 CCTV라도 없었으면 그거는 그냥 넘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 네, 그렇죠. 자, 채무자를 찾아오는 경우가 있는데 네. 이것도 불법입니까? 찾아오는 것 자체가 불법이 아닙니다. 현행법상. 반복적으로 찾아야 불법이다 보니까 형사처벌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군요. 찾아와서 돈 내라고 하는 것 자체는 불법이 또 아니다 보니까. 네, 그렇죠. 야, 지금 청취자들의 문자가 많이 오는데요. 제가 번호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한 분은 대출업자들이 자동차에 와서 펑크를 내면서 협박하는 경우 이런 것도 당해봤다고 하시고, 예, 또 한 분은 염리동, 신수동, 대흥동 쪽에 이 불법 대부업체들이 엄청나게 광고를 뿌려놓는다 이런 제보들 지금 많이 보내주고 계신데 제보 계속 보내주시고요. 예, 오늘 여기까지 좀 말씀 들으면서 우리가 도대체 이 솜방망이 처벌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대안들 마련할 것인가 고민해봐야겠습니다. 처장님 고맙습니다. 네. 예, 민생연대 송태경 사무처장이었습니다.